네, 오늘 9시 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 또 집권 여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죠. 이 물어볼 주제 많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검찰개혁, 방역 문제, 또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도 관심사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 벽두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논란이 커졌습니다. 어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발 물러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면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신 겁니까? 예, 정리를 한 셈이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위기가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원수처럼 싸웠던 트럼프와 바이든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나도 백신 맞겠다고 지금 서약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헤쳐나가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검토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단지 그것을 당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저의 발언을 당에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당 안에서도 일부 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판과 뭐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당 대표시잖아요. 그럼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 겁니까? 의견 수렴 없이 한 건 참 아쉬운 일이지요. 네. 그러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지요. 이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문법으로 보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저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난을 전쟁보다 더 참혹한 이 국난을 이겨내는데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다는 것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건의 드리겠다 이렇게 했죠.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뭐 예. 밝히셨지만 평소에 이렇게 단어 하나도 곱씹어서 얘기하는 신중한 성격이시잖아요. 정말 교감이 없었습니까? 교감 없이 이런 발표가 가능합니까? 예. 그런 구체적 말씀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 교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공감대와 반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당사자는 여전히 정치 보복이다,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답답하네요. 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관계없이 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판단을 하면 수용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셨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심지어 이 반성이라는 조건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뭐 잡범도 아닌데 반성을 요구한다 뭐 이런 비판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이 참 답답한 분들이세요. 네. 아니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지요. 그 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왜 했게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도 사과를 했고. 네네. 또 하나 지적은 이 정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대표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좀 처지니까 이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이른바 뭐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KBS가 한국리서치와 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찍겠다라는 답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 않지요. 네. 네.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데 국민의 마음을 두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럼요. 발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요즘 지지율이 좀 뒤처졌다라고 보시는지요, 스스로? 네. 예, 이 입법 각축의 현장에서 집권당의 대표이지요.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인기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물론 저 개인의 단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 대표의 역할에 충실하느라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를 좀 소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소홀이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지요. 거기 개인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궐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근데 보궐선거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을 하기도 했고요. 그 서울시장 후보 뭐 지금 아직 윤곽도 안 잡히고 있는데 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도록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뭐 대충 다 보도되고 있는 그런 선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도되고 있는 선이라는 게 시청자. 예,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우상호 의원이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박주민 의원이 며칠 안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 차원에서의 뭐 전략이 있을까요? 필승 카드? 네. 저희들은 이벤트 몇 개 가지고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 또는 부산의 매력 있는 미래를 그려드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매력 있는 미래를 어떻게 제시를 하실 건지요? 이제 그것이 하나씩 나와야죠. 네네. 네. 아직은 정리된 게 없는 상태. 아니 후보에 따라서 다를 수도 후보에 있고요. 따라서. 당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은 여론이 안 좋은 네,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네.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 전문가이신데요. 설 이전에 네. 이른바 변창흠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네. 내일 모레 사이에 그 주택 정책의 기조를 놓고 당정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당의 의견을 드리고 그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또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규제책을 썼던 거를 혹시 좀 풀어줄 생각은 없는 건지 당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 네. 예를 들면 도심 고밀 개발 같은 것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 공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시장 기능을 다하도록 맡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네. 공공 부분에 돌려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제 완화는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올 규제 완화는 저는 반대입니다.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부분적인 가능한 규제 완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 예를 든 것이 도심 고층화 문제, 네.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까지는 주거용지가 아니었지만 주거용지로 편입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땅을 확보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재보궐선거에서 또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코로나19 네. 방역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잘했다라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소통의 문제 이런 삐걱거림을 네. 가지고 지적도 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식? 예, 우선 동부구 취소 문제는 국가관리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잠잠해집니다만은 한때는 아마 국민들께 우려를 드렸던 것 그렇죠. 또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와 통화를 하셔서 원래 계획됐던 것의 2배 도입을 확정했죠. 2천만 명분을 5월까지든가요. 그 시기는 좀 확인 필요합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빨리 백신 접종이 시작돼야 하는데 미국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죠. 네. 그런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든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이 어렵죠. 그런 보관 시설, 유통 시설을 갖춰야만 접종이 빨리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서만 접종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준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곧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텐데 네. 그거 외에 이제 코로나가 좀 꺾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진정돼야 하지요. 이제 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네. 내주 월요일부터 9조 3천억 원이 580만 명께 지원될 겁니다. 네. 정부 나름으로는 꽤 규모를 예상보다는 키웠어요. 그러나 받으시는 분 또는 못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충돌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네.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 뭐 중재라고 할까요? 갈등을 줄이는데 뭔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당시에는 정말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에 지나칠 만큼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 여당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혹시 그 동력을 잃은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그렇기보다는요. 오히려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네. 이미 올 들어서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이미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적인 분리, 기소와 수사의 분리 확대라는 의제가 여전히 수용되는 것은 바로 그 파동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그걸 반영했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거의 완전한 분리까지를 목표로 하는 추가 분리의 확대 이것 또 지금 이미 시행 시작한 형사소송법의 안착을 위한 네. 노력 그리고 제도보다는 뭔가 그 검찰 내부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불공정 수사, 선택적 수사, 검찰권 남용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힘있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게 올해 검찰 개혁 뭐 시즌 2라고 표현을 네. 하던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6월 이전에. 6월 이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코로나 방역과 민생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뭐 당연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방민경이라는 말도 예. 쓰셨어요.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지막으로 체감되는 방민경 정책이 안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9조 3천억을 했습니다만 당정 협의를 열심히 했고요. 580조, 558조 의 예산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됐거든요. 그런 노력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민생이고 방역이고 경제입니다. 네. 방역한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꼭 정은경 청장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 또 적극적인 재정도 들어가지만 이번에 경제 관련 입법, 기업들을 돕는 입법들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월 임시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이나 생활물류 법이나 이런 민생과 관련된 걸 서둘러 처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이나 신산업 육성 또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입법들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요? 민주당이 이제 빨리 제정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기다리시는 분은 답답하실 거예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제정하는 법은 개정법보다 절차가 국회법상 좀 복잡합니다. 네.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두 번째, 새로운 제정법 중에서도 중대재해법은 관련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짐작하실 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절박하지요. 그렇죠. 김영균 씨 어머니가 지금 거의 4주째 단식을 국회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절박함 그리고 중대재해로 여러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실효성을 높이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단지 국민의힘에서도 지난주부터 소위 심사에 동참해서 이제 며칠째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마지막 날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셔서 저희들 속이 탑니다. 근데 당초 안에서 너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후퇴라기보다는 이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실효성이다. 네네. 그리고 처벌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걸 잘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